이 사건이 장윤기 사건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건이에요. CCTV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도 하고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징역 13년으로 깎였어요. 강남 아파트 한 채는 넉넉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은 재판을 하게 되면 그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11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작 전부터 의문점이 많았어요. 김양과 박양은 또래라면 또래긴 하지만 사는 지역도 다르고 학교도 달랐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김양과 박양은 이제 SNS죠.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알게 되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만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가상 역할극뿐만이 아니라 사체 훼손, 인육 섭취 같은 어떤 우리 고우물이라고 하죠. 굉장히 끔찍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상상하는 그런 일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자는 모의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지점 중 하나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상의 커뮤니티, 온라인 활동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정확히 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사체 훼손, 인육 섭취 같은 어떤 자기네들 말로는 시나리오죠.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범죄를 계획하고 완전 범죄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끝에 우리 실제로 해보자, 할만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이 범죄를 실행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런 커뮤니티는 SNS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이렇게 선을 넘게 돼도 계정이 정지된다거나 계정이 날아간다거나 이렇게 SNS에서 제한 조치를 하는데, 이때 당시가 2017년이어가지고 당시 트위터에서는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가상의 커뮤니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한 모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범인 중 하나였던 박양이 자기는 그런 단순한 게임, 커뮤니티에서 강력 사건 이런 거를 가상으로만 이야기했던 것 뿐이었지 김양이 실제 실행을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법정에서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주장이긴 한가요? 그 주장은 박양의 변호인들이 이제 박양한테 가이드를 준 거고요. 2017년도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검토하고 판례를 보면서 지금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납니다. 만약 지금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주장을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빼박이거든요. 이 사건이 지금 우리 굉장히 크게 이슈되고 있는 장윤기 사건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건이에요. 훨씬 더 잔인한 사건이고 훨씬 더 잔혹한 사건인데, 보세요. 우리 장윤기가, 이게 말이 되면 장윤기가 지금 원룸 안에서 리얼도 갔다가 연습하고 강간 연습한 거는 그것도 가상 아닙니까? 그것도 가상 아니에요? 두 사람이서 구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어떻게 완전 범죄를 만들어낼지를 상의를 했는데 가상의 커뮤니티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고, 사실 1심에서는 그게 안 먹혔지만 2심에서는 또 그게 먹혔단 말입니다. 이 10년 전 판례니까 이런 거죠. 지금 다시 이런 판례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0년 전인데다가 이 자켓 커뮤니티라고 하는 활동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감형의 요인이 된 걸로도 봐야 될까요? 아니요. 왜 몰라요. 그 커뮤니티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뿐만은 아닐 거예요. 박양, 김양. 이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거지, 그때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들이 참 많았어요. 제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맨날 그런 사건이 올라오는데 왜 그런 사건이 문제가 안 되는지 모릅니까? 당연히 알지.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만 알아요. 법조인들, 판사들,
검사들은요, 문제가 되는 것만 알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것만 접하게 되니까. 왜 몰라요? 당연히 알지. 그런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심각한 강력범죄들이 계속 발생해오고 저도 지난 10년간 적지 않게 보고 있는데 일선 판사들이나 일선 검사들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이번에는 범행 과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김양과 박양의 범행은 전문가들이 볼 땐 10대 같지 않은 치밀함을 좀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평가가 좀 다수였어요. 어떤 점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잘 보이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CCTV 위치도 파악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CCTV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을 생각해가지고 대응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손쉽게 제압이 가능한 초등학교 이제 8살에 된 2학년 피해자를 물색을 했죠. 여러 가지 사전에 미리 학원 아파트 옥상에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도 논의를 하고요.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도 15층이 아닌 13층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갔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제가 이 방송 하면서 정말 한탄이 나온 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건 맡다 보면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 완벽한 범죄를 경찰이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 지금 자기네들 머릿속에 자기네들 완벽했어. 거의 뭐 추리물에 뛰어난 범죄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만화나 그 추리소설 같은 거 보고 자기네들이 소설 쓰다가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범죄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연간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가 150만 건에서 200만 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강력사건 위주로 수사 인력과 시간과 모든 자원들이 강력사건 위주로 배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검거율이 90% 초반이에요. 못 잡는 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 수사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손가락 사이로 세는 거죠. 근데 이런 강력 사건들, 살인 사건들 우리나라 연간 300건 정도 일어나거든요. 생각보다는 조금 적죠. 네. 건수 자체는 그거보단 더 많은데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은 연간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가용한 수사 자원을 다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일반인들은요, 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상도 못해요. 간혹 대포폰 가지고 자기가 완전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웃어요. 왜요? 그 대포폰 쓸 거잖아요. 그쵸? 그 대포폰이 사용된다고 하면 그 대포폰에 IP가 남을 거고 그 대포폰에 기지국이 남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이요. 대포폰 사용해도 기지국 싹 다 조회합니다. 전수조사합니다. 대단한데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기지국 전수조사해요. 나 다 봤어요. 그거. 뭐 배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지국 전수조사해가지고 번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대포폰이라고 해도 번호 특정해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싹 다 잡을 수 있어요. CCTV 없는 거 내가 웃겨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CCTV만 2천만 대가 넘어요. CCTV 사각지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각지대를 지나온 것으로 보이는 차량과 특히나 버스, 택시를 확보를 해가지고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공공 차량이 없으면 일반 차량이라도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주변 CCTV에 확보된 사람들을 싹 다 전수조사해요. 누군지도 모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해커 같은 거 잡을 때. 그 해커에 관한 기사가 뜨잖아요. 그 기사에 접속한 모든 IP를 추적해요. 그냥 눌러본 사람들까지 다요? 네. 와. 그렇게 해서 공통분모를 가져갑니다. 만 단위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 잡아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사람을 이렇게 잡아내요. 근데 완전 범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대포폰을 쓰든 남의 아이디를 쓰든 어디 PC방에 있든 잡으려면 잡아요. 그를 자원과 시간과 인력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서 그런 거지 다 잡습니다. 특히 살인 사건은. 근데 이런 완전 범죄를 자기네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실행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방구석 워리어들 있어. 방구석에서 자기 머리로 이렇게 하면 안 잡힐 거야. 혹시라도 그런 오판을 내릴까 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외 범죄 수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때 당시에
어느 건물 몇 층, 몇 호실로 생각되는 방에서 아이디 뭐로 로그인했는데 너야? 라고 물어봅니다. 와. 그렇게까지 특정합니다. 실제로도 당시에 두 학생을 검거하는데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뭐 오래 걸릴 일입니까?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밟아 나가가지고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딱 그거를 진짜 무슨 살인 사건 수사를 객관식 문제 맞추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경찰은 오답을 찍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밥 먹고 그것만 합니다. 밥 먹고 그것만 해요. CCTV 보고 웃었을 거야. 변장한 거 다 눈에 들어오거든. 결국에 이제 두 사람 모두 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났고 두 사람의 범행 이후의 태도 이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많은 공분을 샀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아이를 직접적으로 때린 김양은 징역 20년이 확정이 됐고 그 범죄를 같이 공모했다는 박양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징역 13년으로 깎였어요. 이거는 진짜 법원의 책임입니다. 반성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무기징역이 13년이면 굉장히 많이 감형이 된 건데 그게 가능했죠? 1심에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을 했어요. 두 사람이서 공모해서 김양이 아이를 죽였다라고 인정이 돼서 김양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였으니까 그때 당시 가장 강한 형인 20년, 징역 20년이 선고가 되었던 거고 박양은 무기가 나왔던 거죠. 성인이었으니까. 이 박양이 집이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결과를 봤을 때는 강남 아파트 한 채는 넉넉하게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펼친 논리가 그거입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나눴던 대화는 공모가 아니다. 그냥 자기네들 취미생활이다. 박양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현실감이 없었다. 진짜 김양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요. 그래서 2심에서 공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공모가 아니라 방조다. 그래서 무기에서 13년으로 깎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똑같은 재판을 법원이 하게 되면 그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될 겁니다. 법원이 이러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주면 안 되는데 이 주장을 받아줬어요. 저는 이 사건 준비하면서 판결문에 다 저는 열람할 수 있으니까 열람해서 봤거든요.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냥 단적으로 제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 법정에서 이런 주장 안 합니다. 지금 이런 주장 하면요. 장윤기도 이런 주장 안 하죠. 장윤기도 인정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형 나올까봐 그런 거예요. 지금 장윤기 변호인하고 장윤기는 사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장 안 할 거예요. 왜? 사형 나올 것 같으니까. 법원의 이런 판단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은 이런 결론이 안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데 정말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박양은 자신에 대해서 검사 조사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검사한테 욕설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양 같은 경우에는 심리 분석 담당 교수에게 벚꽃 구경을 못해서 슬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얘들이 반성의 기미 이런 거는 전혀 뭐 보이지가 않는 게 얘네들은 저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세가 등등하죠. 아직.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자신이 징역 13년, 20년 받는 것만 억울한 거지. 내가 왜 이 일로 그렇게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억울한 거지 뭐 반성하는 기미는 없는 걸로 보여요. 보세요. 지금 벚꽃이 한창인데 벚꽃 구경 할 수 없어 슬프다. 장윤기가 매스컴 인터뷰할 때 지금 다들 여름이라서 놀러 가는데 놀러 못 가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게 할 말입니까? 김양 같은 경우에는 또 변호인마저도 변호하기가 너무 힘들다 차라리 그냥 사형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게 나중에 나왔었는데 이게 변호 전략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이거 인간적으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사건은 이미 확정이 된 사건이잖아요. 제가 받은 이 방송 준비 대본은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판결문이 되게 길고 판결문이 제일 자세하고 정확하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읽는데 읽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읽겠더라고. 변호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 변호인이 사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돈을 많이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변호사를 붙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사건에서 뭐 돈을 많이 받을 만한 사건은 아니고 김양 입장에서는. 근데 변호인으로서는 적절한 워딩은 아니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임하고 그런 얘기하면 뭐 그거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임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괴로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변호인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죠. 사임을 하든지. 간혹 로펌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저기 기존 변호사님이 도저히 맡기 힘들어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건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다른 변호사님한테 넘어가는데 이 변호사님도 아마 야 이거 우리 로펌이 이거 맡았는데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누구한테 갈지 뻔하잖아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내가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저런 워딩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뭐 적절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약 10년 만에 김양의 근황이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김양 알려진 근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김양은 지금 형기를 모두 채우면 30대 중반, 그러니까 2017년도 사건이니까 2037년에 출소하게 되죠. 언론 내용을 따르면 교도소에서 체중이 늘고 비교적 되게 말썽 안 피우고 안정적인 수감 생활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출소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직 계획도 없고 시기상조라 생각하지만 학업을 좀 더 이어간 뒤 이를 발판 삼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박양은 특별한 근황이 밝혀진 바는 없고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에는 2030년 4월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30대에 출소하게 되죠. 둘 다 이제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출소가. 박양 같은 경우는 당장 한 만 4년이 안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13년 나왔고 딱 20살 그 무렵이었으니까 30대 초반입니다. 지금은 이런 판결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사건을 맡게 되면요. 사과를 해도 우리가 곱게 보지는 않아요. 진정성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사과만 해라 라고 합니다. 그걸 해석하는 거는 제3자들의 몫이고 너는 그냥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는 모습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안에서 그렇게 막 참회하고 뭐 성인 군자처럼 살 거는 아니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성이 차지 않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둘 다 미성년자 시절에 범행을 좀 저지르고 그러고 이제 수감 생활을 시작했는데 성인 수감자들이랑 좀 생활 방식이나 관리 면에서 좀 달라지는 점도 있나요? 그러지는 않죠. 어차피 우리나라는요 교도소가 너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은 여전히 막 교도소가 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정말 이 얘기 너무너무 경계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에서 교도소 상황 나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교도소 증축해야 되고 교도소 설비를 늘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축 물론 들어가는 곳도 있고 하지만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그만큼의 어떤 인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도소 얘기 나오면 맨날 영화 보면 미국 수용자들이 고속도로에서 곡괭이질 하고 있는 모습 보여서 우리나라도 저래야 된다. 그거 좋은 거라니까요. 막 지금 살쪘다고 그러는데 교도소에서는요 그렇게 일을 나갈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요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특권이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정말 시간과 공간의 방이에요. 거기 시간이 죽어도 안 흘러가. 그냥 성경 필사하고 불경 필사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도소 밥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살 어마어마하게 살이 쪄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대부분 다 살이 쪄요. 교도소에서. 왜냐하면 스트레스 풀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영화를 보는 걸로 풀 수 있기를 해요. 연애를 할 수 있기를 해요. 아니면 뭐 자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해요. 나가서 산책도 할 수 없는데 운동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영치금 들어온 걸로 간식 사 먹는 것밖에 없는데 다 살쪄요. 다 풍선이 돼서 나와요. 재판하다 보면. 대부분 그래요. 여자 수용자들 살쪄서 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2배가 돼서 나오는 경우 많아요. 또 요 두 범이 형을 마치고 나와도 30대다라는 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잖아요. 이 정도의 강력 범죄에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현장에서는 좀 어떤 의견이 더 많은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보다 더 가벼운 범죄가 장윤기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장윤기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 끔찍한 범죄예요. 근데 우리 지금 장윤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사형이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조인들도 사형을 해야 되고 좀 더 집행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미루고 집행도 안 해왔지만 그간 많이 발전해왔고 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좀 더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도 이런 테러를 보면서 이런 범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형이 나와야죠. 당연히. 두 사람 모두 사형이 선고돼야 됩니다. 이게 사형이 선고가 안 되면 장윤기는 유기징역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2017년이니까 정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후부터 기존의 권위들이 많이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2017년도에 미투가 있었죠. 그러면서 기존 어떤 여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굉장히 세졌고 새로운 범죄들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들을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다뤄봤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생각해볼 주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소년범에 대한 논의. 이거의 또 대표적인 사례로도 알려져 있어요. 소년 강력범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것도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극단적인 소년범죄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서 소년범 전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소년범이 한 통계적으로 매년 잡힌 통계가 7만 정도, 5만에 7만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년범을 교화시킬 만한 시스템이 없어요. 소년범을 넣으면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나와요. 이게 고민인 겁니다. 보세요. 쟤는 죽여야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요 강력범이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소년범은요 아주 짧은 유기징역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년범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70년, 80년인데 교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가 100만이 넘어가는 약중독자들을 재활시킬 시스템이 없다는 거. 지금 10만, 5만에서 10만 사이가 되고 있는 매년 그렇게 통계에 잡히는 소년범들을 우리나라 1년에 20만 겨우 넘어가는데 25만도 안 되는데 태어나는 친구, 아기들이 그 중에 25%가 매년 소년범으로 잡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에서 배제시킨다는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회화를 시켜서 이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보기 싫은 사람 당연히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몇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제시킬 거예요. 그런 사회는 망합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특정 범죄, 살인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성인과 동일하게 하는 거 찬성합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를 더 내리는 거, 지금 14세가 형사 미성년자인데 살인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13세, 12세로 내리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 단순히 처벌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이런 극단적인 거 하나, 그거 한두 명. 시스템은요, 그 한두 명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머지 80, 90%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